회를 한 지 한 5, 6년은 더 되죠. 그랬더니 7년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안 됐습니다. 예. 7년까지는 안 되나요? 예. 네. 그래서4년. 정말 오래전에 21년도에 21년도에 네, 그러니까 아니 2020년도에 시작했어요. 20년에 그러면은 우리가 한 5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때 진짜 같이 눈비 또 바람 부는 날 고생들 많이 했죠. 근데 한결같이 여기 오는데 오늘날이 또 장날이라 역시 춥습니다. 강화문 주권 회복 기도에 생각하면 항상 춥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도 많이 흘렀지만 가만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을 보면은 세월호 사건이 있죠. 같은 세월인데 그걸 보면은 그 사건도 5, 6년 전에 있었던 사건. 아마 7년쯤 됩니다. 왜냐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 전이니까. 그리고 이미 2년이 또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6, 7년 전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큰 사건도 나오고 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지금 그 목포 앞에 그 신안 앞에 가면은 그 바닷속에 있는 배를 건져가지고 부둣가에 올려놨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올려놨고 또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내내 5년간 진상조사한다 그러고는 진상을 못 밝히겠다 이러면서 아직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세월호 배지를 아직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정말 문 대통령이 5년간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으면은 직무유기한 거죠. 그 목포에서 돼가지고 정말 얘들아 고맙다. 니들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눈물 흘린 분이 5년 동안 대통령하는 내내 진상을 규명 안 하고 진상위원회 매년 수억 이상을 써가면서 그걸 운영하고도 안 했다. 진상이 없는 거죠. 없는 것 만들어내려니까는 여태하고 아직까지 그 배지를 달고 다니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사회는 또 개인은 그 문제를 치유하게 옆에서 치료하고 도와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 게 사회의 기능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사회는 어찌된 일인지 그 상처를 더 긁어요. 더 오래가게 더 깊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치유는 안 하고 상처만 더 깊어지는 사회. 이게 이미 5, 6년 전에 시작됐고 그 이전에도부터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회 갈등만 부추기는 이런 현상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면은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정치적 이념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갖다 꿰어 맞추죠. 사회에 분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로 뭐가 있냐면은 PTSD라는 말이 있어요.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소더. 그러니까는 트라우마라는 건 심각한 뭐 폭행을 당했다든지 생명의 위협을 당한 그런 큰 사건이 나는 게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작은 걱정거리가 아니죠. 그런 상처를 받게 되면은 포스트 반 후에 스트레스 디더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다. 이게 PTSD라고 하는 병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월호가 물에 빠졌을 때 침몰했을 때 우리들은 다 안타까워했어요. 정말 안산고등학교에 수학여행 가던 젊은 학생들이 물에 숨을 대고 건져내지 못했을 때 안타까웠죠. 그게 트라우마죠. 개인의 그 가정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또 사회 전체의 트라우마임에는 틀림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건강한 사회라면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덧나게 하고 여태 이미 그게 있은 지 6,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상처가 남아서 그걸 이용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우리가 트라우마가 이게 발생을 하면은 그 당한 사람의 트라우마가 일단 큰 문제가 되고요. 그 트라우마를 당한 그 가족들의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구조 후 군환하다가도 트라우마를 받는 거예요. 죽은 현장을 보면 끔찍한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또 사회가 소식을 전해드렸고도 또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생기는 게 트라우마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다음에 어떤 현상이냐? 그 가는 길에는 보통 4가지 패턴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트라우마를 받으면은 일단 다운이 되죠.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울감, 좌절감 뭐 여러 가지에서 다운이 됐다가 그게 이제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서서히 회복돼서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또 다른 게 하나는 트라우마를 받아가지고 치료가 안 되니까 그 상태로 쭉 밑바닥으로 가는 거죠. 좌절된 상태에서 정말 자살 이런 걸 생각하면서 평생 지내게 되는 트라우마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트라우마가 즉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느 세월이 간 다음에 다운이 돼요. 그랬다가 다시 회복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다운돼서 그냥 계속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나서도 트라우마를 겪지 않고 그냥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성숙한 인간, 성숙한 사회에서는 트라우마가 생겼어도 그게 그냥 계속 유지돼요. 말하자면은 세월호가 그 해 빠져서 안산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동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위로해 줄까? 어떻게 하면 그 안산 지역에 평화를 줄까? 이걸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평상시를 유지하는 집단들도 있어요. 또 그거 내려가 가지고 아우성치면서 더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는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거는 어떠냐면 그러한 트라우마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서로 협력해서 위로하고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그 경로를 4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상태인가 이거죠.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계속 긁어요. 계속 사회가 불안정하고 분리적으로 사회가 와야 되는 그런 경우로 이제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회가 병적인 사회다, 건강하지 못하다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그 최근에 PTSD 이론 중에 PTG라는 이론으로 개발시킨 홍콩 학자가 있어요. 지난번 우리 협회에서 그 트라우마에 대한 재난 구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PTSD 이론을 발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홍콩의 한 학자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PTG 포스트 트라우마 그로스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게 다운이 됐다가 오히려 성장한다 이게. 예전 상태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성장해서 발전해. 말하자면은 그 성숙한 개인은 트라우마가 생기면 일시 충격은 받아서 다운이 되지만 다시 발전해서 예전에 있던 셀프 자아관보다 더 훌륭한 자아를 갖고 더 세계관 이런 것도 넓혀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PTG 이론을 보면서 야, 그거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개인이나 사회가 성숙해 있을 때에는 건강할 때에는 비록 트라우마가 발생하더라도 그걸 딛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사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좋은 사회는 뭐겠어요? 정말 위로해 줄 줄 알고 서로 도와서 좋은 사회로 가는 그게 올바른 길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치 정당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오히려 그 트라우마를 견뎌서 더 좋은 사회로 가가지고 더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회로 가야지 그걸 갖고 원한을 맺혀서 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평생 앓으면서 고생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는
불건전하고 미성숙한 사회죠. 이게 불량한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성숙한 사회를 만들까가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개인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항상심, 호모스테이시스, 항상심을 가지고 쭉 가야죠. 그러니까는 고난이 오거나 안 하나. 그 성경에 있죠. 즐겁거나 괴로우나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사랑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게 이제 평상심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암 치료 연구하는 사람들도 요새는 그 평상심을 또 연구들을 해요. 어떻게 평상심을 갖나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항상 하고 건강한 사회고 뭐 성숙한 사회고 이런 거 할 때 가장 기본되는 개념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공생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이 공생이란 단어를 처음 접한 거는 어디냐면은 목포에 가면 공생원이라고 있어요. 아마 그 얘기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공생원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1930년대에 윤치호 전도사가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인 여자가 도와줘가지고 그 부부가 돼서 윤학자 여사가 이제 독고해가지고 이제 되다가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데 뭐냐면은 윤학자 여사가 혼자서 고아를 돌보다가 1968년도에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시니까는 그때 목포에서 제1회 목포 시민장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5년 전에는 그 신안 앞바다에서 빠진 배, 얼마나 큰지 몰라요. 수천톤 되는 배를 건져가지고 목포에 갖다 놓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죠. 저걸 볼 때마다 정부는 무능했고 청소년들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손도 안 썼다 하고 적개심을 불어내는 상징물로 그걸 존재하는 바로 그 옆에 목포에서는 1968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시민장을 치러준 거예요. 일본 여자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8년도에 그 목포 시민은 상당히 순수한 거였어요. 거기에 비해서 신안 앞바다에 거는 지금 우리들의 상태는 어떠냐 이게.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적개심을 갖고 정부의 무능을 갖다가 얘기하고 그러는 집단이 있는 사회. 그러니까 이 사회라고 하는 게 너무 좀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공생복지재단에 여러 차례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윤기 회장이 있는데 그래서 참 니네 도화원 이름이 참 멋지다. 공생복지재단 다 같이 산다. 근데 요즘에 공생이란 말은 그 옛날에도 썼지만 요새는 조금 알고 오히려 상생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사람들은 상생 그러면은 그게 참 좋은 말이다. 근데 사실 그걸 냉정하게 보면은 그렇게 무작정 좋다고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상생은 서로 산다 이거죠. 너와 내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거는. 공생은 같이 사는 거죠.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이제 복지의 개념이라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복지라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잘 사는 게 복지죠. 그게 공생이 곧 복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게 뭐 진짜 어떤 기분이 없어지고 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그걸 공생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하려는 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삶이 깨졌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공동체를 깨졌다고 과감히 얘기할 수 있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그 사회에는
가정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IMF 때였어요. 제가 그때 이대 교수로 있으면서 또 복지관 관장도 겸임했어요. 그러니까 이대 교수 오면서 그냥 거기는 봉사로 나가는 거 겸직해가지고 나가는데 IMF가 와가지고 그게 1997년도 말이죠. 그래서 1998년도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지금 가정이 다 붕괴되잖아요. 그때 빚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장들은 다 집을 독촉에 못 견뎌가지고 다 떠나고 아이들만 가정에 남았어요. 그래서 파랑새 보금자리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제가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걸 그때 제일 고민을 했냐면은 그때 복지관 관장을 했으니까 복지관이라는 게 뭘까 하는 개념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IMF 시절에 왔을 때 1998년도 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1개 대학에서 13개의 복지관, 한 대학에서 2개 복지관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13개가 복지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지관 관장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모두 13명이 됐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IMF가 왔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거는 극복한다. 그러니까는 우리 복지하는 사람들도 힘을 합쳐서 이 재난 극복에 참여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낙동강 전선에서 포탄이라도 날랐다는 추억이라도 남기자. 이제 이래가지고 모았어요. 그래서 50만 원씩 우선 자발적으로 내가지고 650만 원을 모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이 말한 사람이 다 책임지라고. 그래서 650만 원을 저한테 맡기면서 앞으로 이제 연합 활동을 같이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650만 원 받아놨는데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나.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개념 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개념에서 제일 먼저 중요할 게 뭐냐. 복지관이 모였으니까 복지관의 기본 개념이 뭘까? 복지관이라는 건 사회의 기초 단위가 되는 가정을 보호하는 거다. 이런 개념을 했어요. 가정 보호가 첫째예요. 그리고 빚 때문에 나갔던 아버지 엄마들도 어느 때가 되면 다 돌아온다. 그건 가정 보호자. 그래가지고 파랑새 보금자리 운동을 해가지고 하나의 전설을 만들어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게 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이 사회주의 정권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가정 파괴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한 게 뭐예요? 1인 가구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가급적이면 가정을 갖게 만들고 가정 속에서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 왜 또 입양 가족 부모 연대라는 게 있어요. 입양 가족 부모 연대가 있는데 거기 회장이 막 한 2, 3년 전에는 막 씩씩거리더라고. 왜 그렇게 씩씩거려요? 그랬더니 국내 입양을 홍보를 못하게 한다 이게. 왜 홍보를 못하냐? 이 사람들은 가정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국내 입양 이게 요새 지난번에 아마 그거 났을 것 같아요. 기독교 방송국에 있는 PD가 그 아이가 이제 학대를 받았는데 그 학대받은 아이의 쭉 추적을 했더니 얘들이 PD 가족에 입양이 돼가지고 문제다. 그러니까 입양이 문제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지탄받을 가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부가 기독교 신자로 독실해. 근데 또 이 아버지는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인데 말하자면 거기서 학대라는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한 거지 입양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동학대 문제로 보고 아동학대 차원에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간단히 입양이 문제다. 그 입양 그래서 이제 규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원하지를 않는 거죠. 지금도 사회를 보면 뭐예요?
지금 제일 얘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낙태, 자유화하잖아요. 언제 어디에도 낙태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성애 지지하잖아요. 동성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 가지 성교육,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가정을 무시해요. 심지어 내가 지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일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권교육을 갖다 의무적으로 받게 해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한번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은, 아내는 남편을 뭘로 보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손님같이 봐야 된다 그래. 거기서 내가 기겁을 했어. 아니,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손님같이 보냐? 또 남편은 또 아내를 손님같이 잘 해줘야 된다. 아마 기본적으로는 잘 해준다는 거지만 그래도 손님은 아니죠. 어떻게 부부관계가 손님관계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야 그러면은 남편이 낮에 일하고 밤에 오면은 무슨 손님이냐? 뭐 이런 얘기냐? 난 그래서 부부관계 설명이 좀 상당히 서투르구나 이렇게만 봤는데 그 다음에는 자녀도 뭐라고 보냐면 자녀도 손님이 되는 거야. 이 어이가 없는 자녀 가족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맺어준 정말 언약의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와이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또 자녀는 뭐냐?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귀하게 이렇게 한다는 컨셉하고 아니 손님의 컨셉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손님이라는 속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와 내가 있는 거예요. 달라요.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가족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문제가 돼요. 요새 그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얘기를 뭐를 하냐면은 내가 어떤 한번 질문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앞으로 너는 생활관이 뭐냐? 그랬더니 어쩌다 태어나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할까 말까 그래요. 뭐 이런 거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어쩌다 태어났나요? 그러니까는 이 사회주의적 교육이 이 젊은 애들 머릿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전혀 기독교적 개념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출산 이게 큰 문제다. 그래서 자녀가 오고 뭐 50년 후에는 한민족이 흔들거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독교계에서도 그러고 사방에서 저출산 문제를 갖다가 걱정을 하죠. 그러면서도 내가 가만히 보면 본질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물질적 해석이다. 교회에서부터 정부 정부는 350조를 썼다 그러는데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도 뭐냐면 다 항상 물질적 개념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사회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젊은이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젊은 교수들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대학생들 보고 좀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그러라. 그랬더니 그런 얘기 했다가는 학교에서 쫓겨난대요. 여자들 보고 애 낳으라 그러면은 이것도 성학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출산을 권장하는 문화를 하고 돈을 쓰고 있는데 정말 젊은 대학생을 접촉하는 학교에서는 출산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게 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돈이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 뉴스에도 보면은 뭐 얼마 준다 다 돈으로만 해. 모티베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경제학자는 또 그래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줘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우리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랄 때 일자리가 있었습니까? 대학을 나올 때 대부분 정말 취직을 못 해가지고 자기 신분보다 낮은 직장을 가고 고생들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티베이션이 있었고 그 모티베이션을 방해놓는 장애물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 장애물을 없애줘야 되고 그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이 사회주의라는 악령이 청년들의 미래를 훔쳐간 거예요. 청년들이 미래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제가 KDI에서 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한 10여 년 전에 그 정부의 과장급 사람들 만나고 우리가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줘야 된다, 사교육비를 해결해야 된다, 뭐 출산 장려금을 줘야 된다, 여러 가지 제안 났어. 근데 마지막에 한 여자분이 그 여자 과장이야. 그분이 딱 얘기하는 게 뭐냐, 사교육부가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이 따르고 힘들더라도 20년, 30년 후에 우리 아이가 자랐을 때 그 사회에 미래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정부는 미래를 보여줘야죠. 비전을 보여주고 또 젊은이들이 출산 안 하는 그 모티베이션, 동기를 알아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의 존중함과 가정의 소중함을 갖다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본질이죠. 그러니까는 우선 우리 교회에서부터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생명을 가르쳐 주고 또 그 동기화를 갖다가 건강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붕괴됐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떠들듯이 정말 이념이 문제다, 이거는 수도 없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이념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가만 보면 공정이란 단어를 너무 많이 또 얘기를 해요. 공정하다. 근데 그게 사실 내게서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 그랬더니 자유, 평등, 공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학생이 많습니다. 아마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죠. 자유, 평등, 파괴죠. 그러니까 파괴 자리에 공정이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사회 문제인 거예요. 왜 문제라고 보느냐면은 파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기다려 줄 줄 아는 사랑. 말하면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사회를 조화롭게 하면서 인내를 하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노력이 파괴의 기본적인 정신인 거죠. 그러나 공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불평,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같은 갈등 이론과 사회주의 이론을 배운 사람들한테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항상 불공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은 정말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냐, 불공정을 갖다가 비판하고 불만으로 차 있죠. 그런 속에서 정부가 암만 출산력을 얘기하고 뭐 이래도 그게 들어먹힐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거는 다시 한번 그 공생의 개념을 생각하고 그 공생 속에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동체도 뭐 이런 운동들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공동체의 운동은 간단히 얘기하면 가족 운동이에요. 우리가 좀 더 큰 가족을 만들자. 그 다양한 가족 형태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박애 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자. 이런 것이 기본적인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이 없고 미약하고 하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를 위해서 정말 5, 6년 이상 기도하면서 추 덥고 하는 모든 환경들을 극복해 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많은 복을 내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시고 이승만 대통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기독교 입국론에 따라서 나라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게을르게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간절히 바라오니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독교 입국론에 따라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드는데 저희들을 일꾼으로 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